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10년 넘게 그렇게 아꼈던 분이 무명 시절부터 가족처럼 챙겨드렸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 취급하며 등을 돌렸다는 게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미용실에서 발길을 끊었고요. 시어머니는 매일 미용실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저를 사기꾼이라고 외쳐댔어요. 그 절망적인 시간들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순진하게 살았구나. 착하게 사는 것과 당하고 사는 건 다른 거였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저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 이건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일부 실명은 가명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군가를 너무 믿고 의존하며 사시는 분들께는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의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어떻게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가 결국 진짜 제 인생을 찾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 반전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땐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제 작은 미용실이, 그리고 주리 언니와의 우정이 말입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미용실 문을 열었죠. 2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어요. 거울 4개와 3개의 의자, 그리고 벽에 빼곡히 붙어 있는 단골분들의 사진들.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아요. 박순이 아주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어김없이 펌을 하러 오시고 이웃집 김할머니는 파마 안 하는 날에도 차 한 잔 마시러 들르곤 하셨죠. 손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제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그분들의 머리를 만지면서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때론 고민도 나누고 했거든요. 특히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건 주리 언니와의 인연이었어요. 한주리. 지금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지만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무명이었죠. 그때가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처음 미용실에 들어온 주리 언니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것처럼 기름져 있었고 옷도 허름했죠. 하지만 눈만큼은 정말 반짝반짝 빛났어요. 뭔가 특별한 꿈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실례지만 파마가 얼마냐고 조심스럽게 묻던 주리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당시 제가 봤던 파마 가격은 다른 동네 미용실보다 훨씬 저렴했는데도 주리 언니는 망설이더라고요. 지갑을 여다드며 돈을 세던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언니에게 오늘 특별 할인해 드리겠다고 말하며 평소보다 더 정성껏 머리를 해드렸어요. 파마 롤을 하나씩 감으면서 주리 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았거든요. 어릴 적부터 가수가 꿈이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할 뻔했다가 20살이 넘어서야 용기를 내어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언니가 정말 가수가 될 수 있을지 거울을 보며 묻던 그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당연히 될 거라고, 언니 목소리가 정말 좋으니까 꼭 될 거라고 확신에 차서 대답했죠. 그날부터 주리 언니는 제 미용실의 단골이 되었어요. 무명 시절 내내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찾아와 줬죠. 가끔은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드린다며 미안해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주리 언니가 더 사랑스러웠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리 언니의 꿈은 서서히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더니 어느새 지역 방송에 출연하고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큰 방송국에서 러브콜이 왔죠. 그때 주리 언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 덕분이라고, 제가 항상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주리 언니를 보니 저도 덩달아 울컥했어요. 제 작은 정성이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유명해진 후에도 주리 언니는 여전히 제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있을 텐데도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옛 인연을 잊지 않는 주리 언니의 마음씨가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머리는 저한테만 맡기겠다고, 저만 믿는다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주리 언니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은 어딘가 딴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저를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땐 그런 걸 눈치챌 리가 없었죠. 저는 단순히 주리 언니가 바빠서 정신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연예인이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집에서도 제 자랑거리는 주리 언니와의 인연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동네 분들 앞에서 자랑하실 때마다 저도 덩달아 뿌듯했죠. 우리 며느리가 그 유명한 가수 머리 해주는 사람이라고 시어머니께서 동네 분들 앞에서 자랑하실 때마다 저도 덩달아 뿌듯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민수 표정에는 뭔가 미안한 기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 민수도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여주곤 했어요. 이달 수입이 좀 부족하다며 미안해하는 민수를 보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남편이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미안해하는 표정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그땐 몰랐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주리 언니와의 인연을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민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주리 언니가 미용실에 왔을 때의 일이에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목에는 비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죠. 성공한 연예인다운 모습이었어요. 요즘 정말 바쁘냐고 제가 머리를 감겨드리며 물어보니 주리 언니는 거울을 보며 스케줄이 정말 많아졌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동네에서 큰 행사 같은 걸 하면 어떨지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웬 행사 얘기인가 싶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좋다고, 동네 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주리 언니가 거울 속 저를 바라보며 지은 미소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 미소에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당시 저는 그저 주리 언니가 고마워하는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만 믿는다고, 정말로 그렇다고 말을 하며 주리 언니가 제 손을 잡던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생각보다 차갑다는 건 왜 그때 느끼지 못했을까요?
미용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주리 언니 생각에 흐뭇했어요. 이렇게 성공한 연예인이 저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주리 언니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주리 언니가 이 동네에서 행사하면 어떨지 물어봤다며 주리 언니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 좋겠다고 어색하게 대답하는 민수를 보며 저는 이상했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민수에게는 뭔가 다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던 일상들이 사실은 모두 거짓된 평화였다는 걸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주리 언니의 따뜻한 말들도 시어머니의 자랑도 심지어 남편의 미안해하는 표정까지도 모든 게 더 큰 폭풍의 전조였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순수했어요. 사람들을 의심할 줄도 모르고 모든 일을 좋게만 해석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제 가장 큰 장점이자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며 느꼈던 그 뿌듯함과 행복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거든요. 비록 그 평화가 곧 깨질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주리 언니가 정말로 성공하기 시작한 건 만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 전까지는 작은 무대나 지역 행사에서 노래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의 큰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주리 언니가 미용실에 뛰어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저를 꼭 끌어안으며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말했거든요. 그때 저도 덩달아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지켜본 주리 언니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첫 방송 출연을 앞두고 왔을 때는 더욱 특별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와서 머리 스타일을 여러 번 바꿔가며 연구했죠. 저도 정성껏 도와드렸고요. 그날 주리 언니가 텔레비전에 나온 걸 보고 온 동네가 난리였어요. 우리 미용실 단골이 방송에 나왔다면서 모두들 신기해했거든요.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주리 언니였지만 여전히 한 달에 2번씩은 제 미용실을 찾아왔어요.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가 생겼을 텐데도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유명해져도 변하지 않는 주리 언니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언제부턴가 주리 언니가 올 때마다 더 화려해졌어요. 옷도 예쁘고 가방도 비싸 보이고 목걸이며 반지까지 반짝반짝 빛났죠. 성공한 연예인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 주리 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주리 언니가 머리를 하면서 제게 말했어요.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정말로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제 작은 정성이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주리 언니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고마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마치 저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요. 주리 언니는 점점 더 자주 제게 연예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가수가 어디서 공연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든지 어떤 행사가 정말 성황리에 끝났다든지 하는 얘기들이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세상 이야기려니 하고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강남 지역 얘기를 할 때면 주리 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쪽에는 정말 유명한 헤어샵들이 많다고, 연예인들이 모두 그런 곳에서 관리를 받는다고 했죠. 그때는 그냥 구경거리 삼아 들었는데 사실 주리 언니는 이미 그런 곳들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날은 핸드폰을 보면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기도 했어요. 제가 머리를 해드리는 동안 말이에요. 뭘 보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스케줄 확인한다며 얼버무리곤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강남의 유명한 헤어샵들을 찾아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순진했어요. 주리 언니가 성공할수록 저와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길 거라고 믿었거든요. 오히려 주리 언니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저를 찾아온다는 게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주리 언니는 종종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언니만큼 자신을 잘 알고 헤어스타일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주리 언니의 말 속에는 항상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고마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의무감으로 하는 말 같다고 할까요? 그때는 그런 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어요. 미용실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의 진짜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 표정을 계속 보게 되니까요. 주리 언니도 마찬가지였는데 말로는 고마워하면서도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저만 몰랐을 뿐이죠. 어느 날은 주리 언니가 갑자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언니는 미용실을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고, 혹시 더 큰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냐고요. 저는 여기가 너무 좋다고, 동네 분들이 모두 가족 같아서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주리 언니가 지은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언니도 조금 더 큰 꿈을 가져보라고, 이런 작은 곳에만 머물러 있기엔 아깝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저를 위한 격려라고 생각했어요. 주리 언니가 제 발전을 위해 해주는 조언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주리 언니 자신이 더 이상 이런 작은 미용실과 연결되어 있기 싫어하는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부터 주리 언니는 자신의 성공담을 더 자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방송국 PD가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든지, 어떤 기획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리 언니는 저에게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제 다른 레벨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리고 저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신호를요. 물론 저는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주리 언니와의 대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진정한 성공이 뭔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주리 언니는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인연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도 했죠. 그때 저는 주리 언니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성공한 사람다운 깊은 생각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이별을 준비하라는 신호였던 거예요. 자신이 곧 저를 떠날 거라는 예고편 같은 거였죠. 그래도 그 시절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다는 것, 그리고 그 성공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믿는 것이 너무나 뿌듯했거든요.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면서 오늘도 주리 언니 같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어요. 제 손길을 통해 누군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리 언니는 제게 말했어요.
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요. 그 말을 믿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주리 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획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저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과감하게 버릴 준비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알기 어렵다는 걸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때의 제가 만약 주리 언니의 진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따뜻하게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던 주리 언니에게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주리 언니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땐 전혀 눈치챌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건 주리 언니가 더욱 유명해진 그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자랑하시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동네 행사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도 큰 행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다른 동네는 유명한 가수도 부르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과 자주 만나시더니 전화 통화도 부쩍 늘어났죠. 제가 지나갈 때면 목소리를 낮추시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시곤 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리 언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리 언니가 요즘 어떤 방송에 나오는지, 출연료는 얼마나 받는지, 개인 연락처는 있는지까지 캐묻으셨거든요. 저는 순진하게 아는 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주리 언니가 얼마나 바쁜지, 요즘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해드렸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 걸 봤는데, 그땐 그저 며느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큰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혹시 주리 언니가 와서 공연을 해줄 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런 큰일을 갑자기 어떻게 추진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체육관을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대 설치, 음향 장비까지 모든 걸 알아봐 놓으셨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언제 그런 준비를 다 하셨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분들에게 하시는 말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떤 분한테는 주리 언니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하시고 어떤 분한테는 아직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시고요. 더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주리 언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신 거예요. 직접 부탁드려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드렸죠. 시어머니의 부탁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뭔가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없을 때 주리 언니와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가끔 시어머니께서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신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행사 관련 서류 같은 걸 들고 계시는 걸 봤어요. 체육관 대관 신청서인 것 같았는데 이미 도장까지 찍어 놓으신 상태였죠. 정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남편의 행동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더니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횟수가 늘었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문자를 보곤 했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주리 언니가 정말 우리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냐고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죠. 저는 물론 주리 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데 이런 부탁 하나 못 들어주실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즈음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온다는 얘기였죠.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말씀을 하고 다니신 것 같았어요.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아직 주리 언니께 제대로 말씀드리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벌써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고 다니시니까 부담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주리 언니가 바빠서 못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주리 언니가 스케줄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걱정 없다고 이미 다 얘기가 된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주리 언니와 얘기를 하셨는지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그냥 웃으시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동네 슈퍼에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벌써 행사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주리 언니 사진까지 크게 박혀 있고 날짜와 장소도 다 적혀 있었죠. 정말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한 거예요. 그 포스터를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주리 언니께 제대로 확인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다 계획대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쯤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미용실에 있는 동안 주리 언니께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를 좀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죠. 주리 언니는 그 문자를 받고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부탁을 받으셨을 텐데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주리 언니가 그 일에 대해 저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 주리 언니가 미용실에 오셨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으셨어요. 행사 얘기도 전혀 꺼내지 않으시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이상했어요. 분명히 남편이 문자를 보냈을 텐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주리 언니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거울을 보시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마치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주리 언니가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언니, 요즘 동네가 시끌벅적하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리 언니는 그냥 아 하고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그때 주리 언니의 미소가 이상했어요.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였거든요. 마치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뭔가 저만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심지어 주리 언니까지 모두 뭔가를 알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사 준비 때문에 모두들 바쁘고 신경이 쓰이는 거라고 생각했죠. 설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다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욕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주리 언니도 자신만의 계산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행사가 잘 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건 그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성급하게 행사를 추진하시는 것 같다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 갔을 때 어머니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정말로 주리 언니가 와줄 수 있는 건지 확실한 약속을 받은 건지 말이에요. 벌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져서 친정 동네까지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주리 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런 부탁 정도는 당연히 들어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우셨어요.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변하기 쉬운 거라고, 특히 유명해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더욱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주리 언니가 거절하시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리 언니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리 언니가 얼마나 착하고 의리 있는 분인데 저를 저버리실 리가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신만만해 보이셨고 마치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우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리 언니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정말 좋은 분이라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역시 주리 언니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주리 언니가 저에게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셨다면 저에게도 한마디 정도는 하실 법한데 다음에 미용실에 오셨을 때도 그냥 평소와 똑같으셨거든요.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은행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행사 준비비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히 시어머니 본인 명의로 받으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의기양양하셨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며느리 친구니까 당연히 와줄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다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표하기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오히려 나무랐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냐고 말이에요. 그 무렵 동네 분들의 기대가 정말 높아지고 있었어요. 길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행사 언제 하는지, 티켓은 어디서 파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벌써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문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관심을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마치 본인이 연예계 관계자나 된 것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주리 언니가 얼마나 바쁜 분인데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 거라며 동네 분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상한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행사 관련 계약서 같은 건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미용실 운영자로서 서명이 필요하다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필요한 서류려니 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에는 대출 관련 서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미용실이 있는 상가가 시어머니 소유였다는 걸 그때까지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거지만 명의까지 시어머니 것인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걸 이용해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책임을 돌릴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그 즈음 주리 언니가 미용실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쓰고 오신 것 같았어요. 옷차림도 더 화려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오셨죠.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주리 언니께 행사 얘기를 꺼내봤어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주리 언니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주리 언니는 그냥 미소만 지으시고 별다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화제를 바꾸시면서 요즘 강남 쪽에 정말 좋은 헤어샵들이 많다는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관리받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신기한 세상 얘기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리 언니가 저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신도 이제 그런 곳에서 관리받고 싶다는, 이 작은 미용실과는 이제 격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주리 언니가 가신 후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말씀하시는 톤도 그렇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리 언니를 믿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우정이 있는데 설마 저를 실망시키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주리 언니가 바쁘실 텐데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다는 게 더욱 감사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홍보하고 다니셨어요. 입장료도 받기로 하셨고 벌써 표를 예매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본격적인 공연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주리 언니가 정말 좋은 공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주리 언니께 혹시 특별히 준비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주리 언니는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도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자신이 다 처리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주리 언니의 표정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고마워하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주리 언니가 마음을 바꾸시면 어떻게 하냐며 대안책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랬어요. 주리 언니를 믿어보자고,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모든 일이 제 생각대로 될 거라고, 주리 언니가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도 저 모르는 곳에서 전혀 다른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리 언니와 시어머니가 따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이 제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전화기를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셔서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전화는 주리 언니 소속사에서 온 거였어요. 행사 관련해서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공식적인 확인이 온 줄 알고 기뻤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바꿔주셨는데
상대방은 정말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주리 씨의 개인 스케줄에 대한 무단 홍보와 계약 진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딱딱하고 공식적인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소속 가수의 출연 계약은 반드시 소속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인적인 요청이나 약속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본을 읽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분명히 주리 언니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 괜찮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소속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주리 언니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정말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저를 다그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주리 언니가 와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절을 한다는 거냐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급하게 주리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라고 주리 언니가 직접 설명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리 언니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고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진 상황이고 표까지 예매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다 내 친구 때문이라며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확실한 약속도 없이 이런 큰일을 벌였냐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어머니가 빚까지 내서 준비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받으신 대출이 제가 서명한 서류 때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상가가 시어머니 명의이긴 하지만 미용실 운영자인 제가 보증을 선 형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언제 그런 보증을 섰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가져오신 서류에 그냥 도장만 찍었을 뿐인데 그게 대출 보증서였다니요. 저는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계속 저를 압박했어요. 내가 친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냐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주리 언니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전화는 계속 꺼져 있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SNS 활동도 갑자기 중단된 상태였죠. 평소에는 거의 매일 올리시던 근황 사진들도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동네 분들을 만날 때마다 며느리가 허풍을 쳤다고 친구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주제에 큰 소리 쳤다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은근히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저를 사기꾼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미용실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얘기하실 때도 목소리를 크게 내서 제가 다 들리게 하셨어요. 남편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자기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큰 피해를 보셨다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빚까지 지게 만들었다고 썼어요. 그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저는 정말 곤욕을 치렀어요. 모르는 사람들까지 댓글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사기꾼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정말 듣기 힘든 말들이 쏟아졌어요. 동네에서도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미용실 단골분들 중에서도 발길을 끊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저와 연관되어서 피해를 볼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리 언니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라고
주리 언니만큼은 저를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주리 언니 소속사에도 가봤지만 매니저 분이 나와서 개인적인 만남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이라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며 완곡하게 거절당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SNS를 확인해봐도 주리 언니는 정말 조용히 지내고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공연 사진이나 일상 사진들을 자주 올리셨는데 이 일이 터진 후로는 아예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라도 주리 언니가 이 상황을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니저를 통해서라도 연락을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속사에서는 아예 개인적인 연락은 받지 않는다며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도 저 얘기를 하고 다니시고 심지어는 미용실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떠드시기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죠. 남편의 온라인 공격도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한두 개의 글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고 그 내용들도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주리 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해명이나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리 언니가 정말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한 거고 주리 언니 개인적으로는 저를 도와주고 싶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희망도 점점 사라져 갔어요. 만약 정말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최소한 연락 정도는 해 주실 텐데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리신 걸 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주리 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우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갔고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저를 집안의 골칫거리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책임을 전부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이상했던 건 주리 언니의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평소 SNS를 그렇게 자주 하시던 분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신다는 게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이 일과 관련해서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건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동네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어떤 분들은 아예 길을 바꿔서 피해 가시기도 했어요. 미용실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그동안 단골로 다니시던 분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끊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약을 취소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심지어는 미용실 앞을 지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까지 계셨어요. 박순희 아주머니는 그래도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오시더니 미안하다며 당분간 다른 곳에서 머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걱정한다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할머니까지 저를 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은 파마를 안 하는 날에도 차 한 잔 마시러 오시곤 했는데 이제는 미용실 앞을 지나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예 미용실 앞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갔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 친구분들까지 합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로당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함께 와서 미용실 앞에서 수군수군거리며 저를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시위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그분들이 확성기까지 가져와서 큰 소리로 떠들기도 했어요. 사기꾼 며느리라고, 동네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몇 블록 밖까지 들렸어요. 정말 창피하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미용실 손님이 거의 없어지니까 하루 종일 그런 소리만 듣고 있어야 했어요. 문을 닫고 싶었지만 그러면 정말로 도망가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남편의 온라인 공격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글을 올리는 수준을 넘어서 사진까지 올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다니신다는 사진, 대출 서류 사진까지 올려서 저를 완전히 악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게시물들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미용실 주소까지 알아내서 직접 항의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미용실로 전화를 걸어와서 욕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찾아와서 큰 소리를 치고 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미용실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친정 어머니가 오셨어요. 온라인에 올라온 글들을 보시고 너무 걱정되어서 달려오신 거예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셨는지,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라며 직접 따져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화로 시작됐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께 따져 물으셨어요. 어떻게 며느리 모르게 대출을 받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런 친정 어머니를 보고 더욱 화를 내셨어요. 두 분이 미용실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시는 걸 보니 정말 민망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구경하고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 두 어머니는 서로 옷이 찢어진 채로 계속 다투고 계셨어요. 정말 창피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경찰관들이 두 분을 떨어뜨리고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정말 땅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친정 어머니는 계속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주리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보낸 문자는 모두 정중한 부탁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절규에 가까운 문자를 보냈거든요. 언니,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온 동네에서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미용실도 망해가고 있어요. 시어머니랑 친정 엄마까지 싸우시고 경찰까지 왔어요. 언니만 믿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 문자였는데 역시나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주리 언니가 정말로 제 문자를 안 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보고도 무시하고 계신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리 언니가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분명히 바쁘셔서 문자를 못 보고 계시거나
소속사에서 개입해서 연락을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온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리 언니만큼은 저의 편이어서 저를 구해주실 거라는 희망이 유일한 버팀목이었거든요. 며칠 뒤에도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의 상황이 어려우시면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오해만은 풀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미용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놔도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기료며 임대료며 나가는 돈은 계속 있는데 수입은 전혀 없으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시어머니의 시위도 계속됐어요. 이제는 아예 팻말까지 만들어서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사기꾼 며느리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미용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저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예 저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글까지 올렸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리 언니만은 다를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 상황을 알게 되시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오해를 풀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희망도 점점 희미해져만 갔어요.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SNS에서도 여전히 조용하시고 소속사에서는 아예 연락조차 안 받아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주리 언니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만약 주리 언니마저 저를 외면하신다면 정말로 아무도 제 편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또다시 주리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만 믿고 있다고, 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다고 썼어요. 하지만 여전히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고 답장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주리 언니가 나타나서 이 모든 오해를 풀어주실 거라고, 저를 구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다는 걸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주리 언니가 나타나서 이 모든 오해를 풀어주실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시위는 그날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미용실 앞에서 확성기로 떠드는 소리가 아침 일찍부터 들려왔죠. 이제는 동네 분들도 지겨우셨는지 그냥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어요. 아침 식사도 함께하지 않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어쩌다 마주치면 한숨만 쉬면서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흥분하시며 집으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주리가 왔다고, 드디어 왔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주리 언니가 오신 거였어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까지 쓰고 계셨지만 그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금세 알 수 있었어요. 매니저인 듯한 남자분도 함께 오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이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리 언니가 직접 나서서 시어머니께 설명해 주시고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드디어 오셨다며 안으로 모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주리 언니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경직되어 있고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주리 언니는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예전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주리 언니에게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보셨는지 하소연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주리 언니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하셨어요. 그리고 주리 언니가 입을 여셨어요. 첫마디부터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본인은 개인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는데 제가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다녔나 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주리 언니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 괜찮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약속한 적이 없다니요. 저는 급하게 그게 아니라고 시어머니께서 언니랑 통화하셨다고 말했다고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주리 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렇다며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냐고 말하려 했지만 주리 언니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만 바라보면서 시어머니께서 피해를 많이 보셨다고 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주리 언니가 맞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저만 믿는다고 하셨던 그분이 맞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의기양양하셨어요. 역시 그렇다며 며느리가 사람들을 속여서 이런 큰일을 벌였다며 주리 언니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하셨어요. 빚까지 내서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발을 빼니 어떻게 하냐며 울상을 짓기도 하셨고요. 주리 언니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으면서 본인이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언제 확실하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그러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주리 언니에게 간절히 제발 저 좀 봐달라고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말씀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주리 언니는 정말 차갑게 앞으로는 개인적인 연락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개인적인 연락이 어렵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어떤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건지요.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역시 유명한 분은 다르다며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알았겠냐며 못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남편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실망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역시 제가 문제였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주리 언니는 일어나시면서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하셨어요.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주리 언니가 나가시려는 걸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그분의 차가운 태도를 보니 정말로 저와는 더 이상 인연을 끊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주리 언니가 나가신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둘러쌌어요. 이제 확실해졌다며 제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며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어요. 이제 온 동네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며 다 제 잘못이라며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빚은 어떻게 갚을 거냐며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이런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정말 실망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를 압박했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주리 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주리 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누가 제 편이 되어줄 수 있겠어요. 정말로 온 세상이 저를 적으로 돌린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주리 언니의 차가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나 싶어서 정말 괴로웠어요.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주리 언니가 왜 그렇게 냉정하게 저를 대하셨는지였어요. 설사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차갑게 대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주리 언니가 예전에 하셨던 말들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요. 혹시 저와는 이제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의 인연을 이렇게 차갑게 정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저에게는 한마디 설명이라도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한마디도 없이 등을 돌리시다니요. 남편도 그날 밤에는 저와 말도 안 했어요. 완전히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한숨만 쉬고 돌아서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며 동네 분들에게 더욱 자신 있게 말씀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미용실 상황도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몇 분의 단골분들마저 발걸음을 끊으셨거든요. 주리 언니가 직접 와서 확인해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누구도 저를 믿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괴로웠던 건 제 자신도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주리 언니를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나 싶었죠. 그분이 저를 그렇게까지 차갑게 대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절망이 사실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절망적인 밤을 보내고 나서 맞은 아침이 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승리감에 도취되어 계셨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며 동네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며 자랑하고 계시더라고요. 며느리의 거짓말이 드디어 들통났다면서 말이에요. 남편도 어제보다 더욱 당당한 태도였어요.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빚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며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모든 비난과 압박을 들으면서도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하고만 살았을까요? 시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왜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 어머니가 저지른 일인데 왜 저만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리 언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대해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건지요. 성공했다고 해서 과거 인연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걸. 모든 사람을 믿고 모든 일을 참고 넘어가려고만 했다는 걸요. 하지만 그런 제 착함을 이용해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계속 저를 다그치는 걸 듣다가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이제 그만하겠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어리둥절해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겠다고요.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정말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진정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거든요. 주리 언니의 배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게 대해줘도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저를 버린다는 걸요.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빚은 어머니께서 직접 해결하셔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빚은 제 이름으로도 되어 있으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명한 서류가 대출 보증서인 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고, 속임을 당한 거라고 했어요. 법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요.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대출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하셨어요. 그동안 순한 양처럼 모든 걸 참고 넘어가던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혼 절차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마음이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는 지지해 주셨어요. 법무사 사무소에도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속임수로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무효화할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더욱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였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단순한 행사 서류인 줄 알고 서명했는데 실제로는 수천만 원의 대출 보증서였던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가 당한 일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동안은 그저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즈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리 언니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들이 인터넷에서 돌기 시작한 거예요. 무명 시절 도와준 미용사를 배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저희 동네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올린 글이었는데 정말 정확한 내용이었어요. 그 글에는 주리 언니가 무명 시절 어떤 미용사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공한 후에 어떻게 그 미용사를 배신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댓글들도 대부분 주리 언니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이야기가 점점 더 큰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연예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주리 언니의 행동을 정말 비난하고 있었어요. 주리 언니의 팬들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주리 언니를 끝까지 지지한다고 했지만 많은 팬들이 실망했다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리 언니의 순수하고 착한 이미지를 좋아했던 팬들의 배신감이 컸어요. 주리 언니 소속사에서도 해명 자료를 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논란만 일으켰어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그게 더욱 의심을 샀거든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묘한 기분이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그런 글을 올린 건 아니었지만 진실이 알려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리 언니가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졌거든요. 한편으로는 동네 상황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특히 김할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피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면서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박순희 아주머니도 다시 미용실을 찾아오셨어요. 온라인에서 제 이야기를 보고 나서 너무 미안했다며 앞으로는 계속 다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겼거든요.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결국 동의했어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저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빚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법무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가 속아서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없이 둘이서 그 큰 빚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주리 언니의 상황이었어요. 온라인에서의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취소당하기 시작했어요. 이미지가 너무 나빠진 거죠. 주리 언니의 소속사에서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여론이 생각보다 나쁘게 돌아가자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혼 후에는 다른 동네로 이사해서 새로운 미용실을 차리기로 했어요. 여기서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친정 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참고 살았다며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몇 달 후 저는 정말로 새로운 동네에서 미용실을 열었어요. 온라인에서 제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점점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매일 느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 생각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주리 언니는 그 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새로운 앨범 발매도 연기되었고 광고 계약들도 취소되었죠. 한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분이 이렇게까지 몰락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리 언니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분은 제 과거의 일부였고 이제는 저만의 새로운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새로운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무명 가수 지망생이셨어요. 그분을 보니 예전에 주리 언니가 생각났어요.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다르게 대하기로 했어요. 물론 정성껏 머리를 해드렸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존하지는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였어요. 지금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도 제가 드디어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저를 이용할 수 없고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새로운 미용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거구나.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오로지 나만의 삶을. 그 생각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착한 것과 바보인 것은 다르다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모든 사람을 믿고 모든 일을 참고 넘어가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좋은 며느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착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주리 언니를 미워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유명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저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셨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물론 예전보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고 혼자 사는 게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소중해요. 새로운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분들을 보면 저는 예전과는 다르게 대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해 드리지만 적당한 선은 지키려고 해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간혹 무명 가수나 배우 지망생분들이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도와드리지는 않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베풀고만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저에게는 이혼이 해결책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웃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맞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요. 감사합니다.